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을 논의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내년 부산에서 열립니다. 최근 울산 방구천의 암각화가 우리나라의 17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알리고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곳곳에 2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오늘과 내일 또다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가 고비인데 중부와 전북에 시간당 5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우를 쏟아낸 저기압이 동해로 빠져나가고 잠시 비가 잦아들었지만 오늘부터 다시 거센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한반도 남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남쪽에서 뜨거운 열대 수증기가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저기압이 만들어져 우리나라에 비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중부와 전북에 집중되겠는데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에는 200mm 이상, 충청 내륙과 전북, 강원도에는 15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오늘 밤 사이입니다.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뜨거운 공기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밤사이 일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16일 저녁부터 17일 아침이 되겠는데요. 건조한 공기와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이때가 가장 강수의 피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 곳에 따라서는 이보다 강한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저기압의 특성상 변동성이 무척 크기 때문입니다. 수치 모델별로도 그 저기압의 위상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약간의 그 위상 차이로도 해서 강수가 집중되는 구역은 남북으로 조금 변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중심으로 좀 폭넓게 많은 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밤 시간대 폭우는 피해 위험이 더욱 큰 만큼 저지대와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 지역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는 17일부터 사업주는 폭염 속에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작업장이 대상이며 1시간에 10분 이상, 30분에 5분 이상 등 휴식 비율만 지키면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 작업 성질로 인해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체온을 낮추는 냉방장치나 냉각 의류, 보냉장구를 개인용으로 지급해 착용하게 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재난 현장에서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작업을 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등 작업을 멈추면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기후보건 영향평가 과정에서 정부가 과거 추세만 분석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 분석 결과 특정 시나리오에서 폭염 사망자 수는 2010년대 대비 2080년에는 30배로 늘고 쯔쯔 가무시증과 장염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건수도 같은 기간 각각 18.6배와 4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과거 10년 동안 사망자 수나 감염병 환자 신고 건수 등만 단순 집계하고 있어 미래 대비 자료로 효용이 낮다고 판단됐습니다. 전 세계 문화유산 가운데 세계유산 등재 대상을 정하는 유네스코 회의가 내년에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한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이 회의에서 반가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내년 7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매년 세계유산 등재 결정과 보존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리는 이 회의는 과거 아시아 국가들에서 열린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국내에서 첫 세계유산이 나온 지 30주년이 되는 올해 전해진 소식이라 더욱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후 현재 4번째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설립 정신인 문화 간 화해와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196개 세계유산 협약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산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울산 울주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암각화를 직접 보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암각화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보존을 위해 줄어든 식수를 확보해야 하는 숙제도 남았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울주군 반구천 암각화 전망대. 불볕더위에도 방문객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소식에 가까이서 직접 보려고 찾은 겁니다. 비록 강건도 멀리 떨어져 망원경으로 봐야 하지만 전 세계에 인정받은 문화유산을 눈으로 보며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됐다고 해서 왔는데 관배가 새롭고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걸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한번 다시 와보게 되었습니다. 경사를 맞은 지자체는 암각화를 찾는 관람객이 쉽게 세계유산을 둘러보도록 정비에 나섰습니다. 우선 암각화를 연구하는 세계 암각화 센터를 만들어 보존과 콘텐츠 개발 기능을 맡길 계획입니다. 또 선사시대 체험공원과 체류형 문화마을을 만들고 대중교통과 탐방로를 늘려 접근성을 높이는 등 2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 권고대로 암각화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는 하류댐 수문 설치 상황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수문 설치로 수위가 낮아지면 울산 시민 식수가 하루 5만 톤 정도 줄어드는데 대체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 나서달라. 울산시가 자꾸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물 문제를 정부에서 출하해달라고 하는 걸 난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 17번째로 세계유산에 이름 올린 반구천 암각화. 선사시대 문화정수가 담긴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가 문화도시 울산으로 거듭나게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새 정부에서 전남을 아리백 산업의 최적지로 꼽으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해온 기반시설 덕분에 재생에너지 중심지 도약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정책실의 첫 대통령 업무 보고는 RE100, 즉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서남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현재 지금 거기에 재생에너지가 많이 지금 발전이 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이 돼 있는 그 서남권, 그다음에 울산 이런 정도가 아리백 이번 그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은 산단의 기본 유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발표로 특히 전남 해남의 기업도시 솔라시도 일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섰고 AI 데이터 센터가 추진되는 등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우리 R200 산단
초성이 우리 해남군이 언급되면서 저희들은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 앞으로 분산 에너지 특구까지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기업이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속도를 이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준비된 곳이 바로 우리 해남군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에너지 특화 공과 대학 켄텍을 만드는 데 힘쓴 전라남도의 기대도 큽니다. 저희 전라남도로서는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일들이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맞이했다 생각합니다. R200 산업단지 조성 특별법의 규제 제로와 정주 교육 여건 조성 의무화가 담길 것으로 보여 국가 산업단지 조성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개인별 제작과 맞춤형 훈련이 가능한 스마트 전투복이 나올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섬유 위에 전자회로를 직접 그려 넣을 수 있는 전자섬유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D 프린터가 특수 잉크를 분사해 섬유 표면에 센서를 그려냅니다. 섬유의 전류를 흘려보내자 센서가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탄소 나노 튜브 등을 조합해 유연성과 전도성을 띠게 만든 전자잉크입니다. 이 잉크를 입혀 제작한 전자섬유는 10,000번의 반복적인 테스트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촉각 센서를 함유된 잉크를 전투복에 바르고 다양한 움직임이나 아니면 물체 인식 같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6개의 물체에 대해서 98.3%의 정확도로 물체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자섬유 기술은 스마트 전투복으로 군 장병들이 활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투복의 센서가 전투원의 정밀한 움직임을 측정하고 인체 데이터를 수집해 맞춤형 훈련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특수 잉크를 원하는 패턴으로 섬유에 인쇄할 수 있어 전투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작도 가능합니다.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코드를 가지고 원하는 사람의 신체 모양이나 원하는 부위에 따라서 반자동으로 계속하여 제작을 가능하다는 점이 좀 차별화된 것 같습니다. 연구팀은 최첨단 신소재 개발 등 국방 분야 첨단화를 통해 병력 자원 감소 등 우리 군이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기현입니다. 한국 유아들의 수면 시간이 미국과 호주보다 짧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신여대 서수연 교수, 호주 모나시대 베이베이 교수 공동 연구팀은 24개월 이하 유아를 둔 한국과 미국, 호주 부모 2,0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생후 12개월 기준으로 한국 유아는 다른 두 나라 유아보다 하루 평균 약 74분 덜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부모의 85%는 유아와 한 침대에서 자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호주는 31%, 미국은 6%에 불과하다면서 이 같은 방식은 아이에게 일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는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구글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음악 앱을 뺀 라이트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요금은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월 8,500원으로 기존 프리미엄 상품보다 40% 이상 저렴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은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았습니다. 미국 등 6개국에서는 동영상만 서비스하는 라이트 상품을 내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구글은 자진 시정안으로 제재를 피하는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잠정 동의 의결안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서 유튜브 뮤직을 뺀 라이트 상품 출시입니다.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와 웹 8,500원, iOS 1,900원입니다. 프리미엄 상품 대비 가격 비율이 56에서 57% 수준으로 라이트 상품을 내놓은 나라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의견 수렴 등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라이트 출시 뒤 적어도 1년은 값을 올리지 않고 4년간은 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을 다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50억 원 규모로 한국음악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150억 원 규모로 2달 무료 혜택과 재판매사를 통한 가격 할인까지 더해질 예정이어서 다른 음악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마찰 우려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시각에는 동의 의결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경쟁 질서를 회복할 수 있어 해외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정명령이나 제재 방식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품 출시까지 4, 5년 이상의 장기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라이트 상품이 나오면 유튜브 구독자 가운데 일부가 다른 음악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음원 시장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라이트 상품에는 화면을 끄거나 다른 앱을 사용하면서도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기능과 오프라인 재생 기능이 포함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호응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중국 수출을 석 달 만에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였던 올해 상반기에도 양호한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한여름에도 가죽 재킷을 걸친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옷차림처럼 뚝심 있게 올해 3번째로 방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회 국제 공급망 박람회에 처음 참석하러 온 겁니다. 개막식 날 예고한 기자회견에 앞서 중국의 AI 칩 수출이 석 달 만에 재개된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The U.S. government has approved for us. We will start to sell H20s to the Chinese market. H20은 미국 정부가 고성능 AI 반도체인 H100의 중국 수출을 막자 저사양으로 내놓은 제품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중국의 히토류 자석 무기화에 맞서 H20마저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중국 매출이 13%에 달하는 엔비디아는 135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봤습니다. 젠슨 황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각을 세워온 배경입니다. 그러던 지난달 미중 고위급이 런던에서 벌인 2차 담판에서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풀고 한 발씩 물러서기로 한 겁니다. 미국과 관세 난타전을 벌였던 2분기는 물론 상반기 전체 중국의 성장률도 올해 목표치를 웃돌았습니다. 一季度国内生产总值同比增长 5.4%， 二季度增长 5.2%， 上半年同比增长 5.3%。 결국 요란하기만 했던 미중 고래 싸움은 제풀에 꺾인 채 다시 불붙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압박에 새우 등만 터져나가는 형국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피츠버그에서 열린 펜실베이니아 에너지 혁신 서밋 연설에서 미국의 인공지능, AI 역량이 중국에 크게 앞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운명은 모든 산업을 지배하고 모든 기술에서 1위가 되는 것이며 AI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초강대국이 되는 것도 포함된다며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AI에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달리고 있지만 그들이 따라잡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는 지난 1월 AI 추론 모델 R1을 저렴한 개발 비용으로 출시하고 미국 최고의 AI 모델에 버금가는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AI 제미나이 최신 모델 출시 이후 한국 시장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등과 비교해 AI 경쟁에 있어서는 국내 시장에서 상대적 열세를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최근 맹렬하게 추격하며 빠르게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IG 에어웍스 모바일 인덱스에서 지난달 제미나이의 한국 내 신규 설치는 33만 8천여 건으로 최신 모델 제미나이 2.5 공개 직후인 4월 당시 6만 9천여 건의 5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말 구글은 제미나이 2.5 프로 실험 버전을 시작으로 플래시 등 제품군을 연달아 출시했습니다. 지난 5월 끼임 사망 사고가 난 SPC 삼립 시화 공장에 대해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제빵 공장 내부 윤활유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이 SPC 삼립 시화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망 사고가 난 제빵 공정에 쓰인 윤활유에서 인체 유해 물질인 염화 메틸렌 등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합동 점검을 나온 겁니다.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삼립 시화 공장 앞입니다. 경찰과 식약처 관계자들은 이곳에서 2시간 넘게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국과수로부터 감정 결과를 받은 경찰의 의뢰로 이뤄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윤활유에서 유해 성분은 확인됐지만 인체 영향 여부는 결론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과 식약처는 공정에서 만들어진 빵과 유해 성분이 든 윤활유 사이 교차 오염 가능성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핀 것으로 전해집니다. 혹시 점검에서 나온 거 있을까요? 팀장님, 저희 YTN 오승훈 기자인데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어떤 거 점검했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인데 SPC 측은 윤활유에서 나온 유해 물질이 극히 적고 빵에서는 아예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PC는 사망 사고 직후 전 계열사 공장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 점검을 벌여 미비한 점 20여 건을 발견하고 보안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7월 16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